자, 이제 정보봉사개론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직이고요. 고득점자가 너무 많아요. 되게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 조정 걱정입니다. 조정 좀 걱정해요. 여기는 우리 자료 조직은 난이도가 그 점수가 안 나와서 좀 슬프긴 해도, 그죠? 점수가 안 나와서 슬프기는 해도 조정은 잘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은 있잖아, 그죠? 근데 얘는 시험을 잘 본 기쁨은 있어도 조정이 안 나올 것 같은 불안감은 있죠. 근데 설마 90점인데 조정이 90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정이 뭐 이렇게 뭐 50, 뭐 40 이렇게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보자고요. 자, 의학 관련 분야 데이터베이스로 미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작한 정보원. 의학도서관 NLM이죠. 뭐 이거 슬라이드로 한번 정리해드렸던 그 부분인데, 매들라인이면 뭐 당연하고, 바이오시스야 생물학 분야로 나왔었던 거, 스코포스는 엘스비어 인용색인으로 배웠던 거잖아요. SSCI는 사회학 분야 인용색인. 뭐 더 국립의학도서관 이런 거 건드릴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그죠? 이미 얘기가 끝냈고, 원래 NLM에서 만든 게 인덱스 메디쿠스라고 있었고요. 이거 정리 다시 하면 인덱스 메디쿠스가 있었고, 인덱스 메디쿠스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진 게 메들라스였고, 이 메들라스 온라인이 메들라인인 거죠. 원래 여기 메들라스 온라인이에요. 이렇게 메들라스 온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들라스 온라인이 웹 버전으로 만들어진 게, 메들라인이 웹 버전으로 만들어진 게 무료 데이터베이스인 펀메드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2번 참, 와 이건 나도 깜짝 놀랐네. 메이커스페이스죠. 요게 요즘 그냥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디지털 도서관의 어떤 모델들을 갖다가 계속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입하려고 생각 중이신 거예요. 공부를 하시거든요. 새로운 정보학 쪽에서 아무래도 우리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이지만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맞게끔 신개념들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신개념들 집어넣고 싶은데 그게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거죠.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거고, 이게 미국에서는 꽤나 핫한 것 같아요. 지금 책도 하나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번역되긴 나와서 이제 그 책이 또 시험 문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지켜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가 조금 나름 그 라키비움이라든가 뭐 그 저기 미디어테크 이런 새로운 디지털 도서관의 어떤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주목받고 있어요. 선생님들 관심사가 더 커요, 그쪽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건 또 이미 서울시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서울시 기출은 꼭 봐야 되는 게 이거죠. 작년 서울시에서 나왔던 것 그대로 또 이어가는 거니까 또 보이고. 옛날에 라키비움이 한번 그렇게 나왔었어요. 국회에서 나왔던 게 지방직에 나온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첨단 기술과 장비의 사용법을 배우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3D 스캔. 이게 3D만 나와도 맨날 메이커 스페이스 느낌 나죠? 창조, 그러니까 무한 창조 공간, 무한 상상 공간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뭐 최종 정리 자료도 배포해드렸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창조 공간, 도서관이 어떤 공간적인 거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은 디지털대로 가고 있는데, 또 어떤 도서관의 공간적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살아남으려면은 이런 공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라키비움이나 미디어테크라든가 메이커 스페이스나 다 공간 개념들이거든요. 이런 공간, 이렇게 공간을 짜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이게 만드는 공간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맥락에서 나온 문제다 보시면 되고. 자, 정보는 생성 가공 방법에 따라 참고 정보의 비중이 좀 줄었어요. 이번 시험을 보니까 참고 정보의 비중이 옛날에는 4문제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이 좀 줄어 보여요. 그래서 그렇고, 생성 가공 방법에 따라 구분할 때 3차 정보원. 그러면 1차, 2차, 3차니까 뭐에 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서지의 서지. 그러니까 백과사전은 2차, 명감 2차, 초록 2차, 서지의 서지 3차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는 다 2차 자원에서 2차 들어서 서지의 서지까지 나오는 거고. 자, 근데 원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크게는 1차와 2차 이렇게 나눠지고, 2차 중에 그냥 2차를 그대로 두 번째로 쓰는 경우가 있고, 3차까지를 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1차와 2차만 씁니까? 3차는 어디 갔나요? 이렇게 무조건 1, 2, 3차로 나누는 경우가 나오지는 않아요. 1차와 2차를 크게 나누고 3차를 넣는 경우도 있는 거고, 여기선 그 중에 3차를 넣은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틀을 갖다가 항상 고정화 시키시면 안 돼요. 정보공사는 거기서만 잘 헷갈리지 않으면 꽤 이제 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 서비스 평가 기법에 대한 설명 중 방법이 다른 기법. 광범위한 이거 내 수업 때 진짜 별표 몇 개 쳤죠. 예. 객관적 조사 가능. 이거는 설문이죠. 설문이고 특정 표본 또는 무작위 표출 집단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니까 설문이죠. 그럼 이건 이제 설명은 설문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모든 해답자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하니까 측정 도구의 변화 오류 최소화. 이것도 꽤나 나왔던 멘트죠. 오류 최소화. 4번이 답이죠. 해답자를 대면하여 질문함으로써 원하는 정보, 의견, 경험. 이건 이제 면담에 대한 설명, 인터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네. 자, 참가 면담 과정에서 사용하는 폐쇄형 질문. 이 폐쇄형 질문이면 이제 뭐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 질문이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죠? 지시즉답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돼. 개방 중립 폐쇄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개방 중립 폐쇄 나온 질문입니다. 개념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도서나 학술 논문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했어. 그러면 네, 아니요. 나올 수 있죠. 자, 고정된 답변이 없이 이용자가 자신의 용어를 사용해서 정보 요구를 이해하도록 격려한다. 이거 뭐야? 고정된 게 없잖아요. 고정된 답변 이런 거 없이 좀 편안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개방이죠. 개방적 질문에 가깝죠? 넘어가죠. 그럼 니은은 안 돼요. 벌써 훅 줄었네. 특정 주제나 자료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좁혀서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좁혀서 이제 예 아니오를 딱딱 맞춰 끝내려고 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마무리해야 되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설 경우나 편견에 기초하여 이용자 요구에 대해서 너무 일찍 부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피하도록 돕는다. 요 정도 멘트면 중립형 질문이 가깝죠. 이게 중립형 질문. 그러니까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자동색인에 사용되는 기법. 여러분 저기 자동색인 사용해서 우리 형태소 분석 기법 몇 번 봤잖아요. 자동색인에서 통계와 비통계가 있고 통계 안에 이제 통계는 뭐 영문 원빈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비통계가 이제 형태소 분석 기법이죠. 자 여기서 여기서 느낌이 이제 여기 와야 돼요. 클러스터링 기법이 뭐야? 클러스터링 기법이 범주화에 들어가는 거죠. 범주화. 신경망 분류기 뭐 한다고요? 분류하는 거죠. 이것도 클러스터링 기법이죠. 클러스터링 기법 이게 이제 이것도 범주화에서 나오는 자동 분류 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클러스터링 안에서 포함될 수 있는 신경망 분류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죠. 뭐 K-미스, 서포트 벡터 머신, SVM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도 나오냐면 알고리즘도 나와요. 그 클러스터링에 있어서 그 알고리즘 또 뭐 계층적 알고리즘, 비계층적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 K-미스 기법 이런 것들도 범주화 기법 안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분류나 이런 쪽에 나오는 개념인 거죠. 잠깐만요. 한번 제가 열어서 여기는 어떤 기법인가? 그러니까 자동 색인 기법인가? 자동 색인 기법인가? 아니면 뭐 자동 맞나? 여기 있다. 자 여기 나오죠. 아까 계층적 기법과 비계층적 기법에서는 요게 나오는 거예요. 비계층적 안에 K-민스 기법이 있다. 요 정도 멘트는 요 정도 기법의 수준은 원래 국회 정도 좀 봐야 돼요. 국회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데 이건 지문에 나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범주화 쪽을 되게 누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범주화 쪽의 내용으로. 왜냐면 자동색인 기법을 찾으라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범주화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아까 비계층적 클러스터링 여기에서 나왔던 개념인 거예요. 아까 그 K-민스는. 자 잠깐요 다시 비계층 기법 안에서 포함됐던 내용하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신경망 분류기 이거죠. 근데 이 신경망 분류기,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이 선형 분류기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클러스터링하고 연결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헌 범주화에서 쓰는 분류기예요. 문헌 범주에서 쓰는 분류기들입니다. 클러스터링하고 하면 조금 힘들어요. 클러스터링에서 보면 안 되게 이 그림을 잡아야 돼요. 클러스터링 내에서는 나이브 베이지 이런 게 없어요. 없고 기법 안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까 봤던 얘네들은 분류기를 사용하는 얘네들은 일단 어디서 나오는 거다? 문헌 범주와 텍스트 범주에서 나오는 거. 사전 체계가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정리가 됐고 클러스터링 기법인 건지 대주고 됐고
형태소 분석은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뭘 하겠다는 거냐면 형태소를 분석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형태소 분석하자는 얘기니까 자, 구문 분석에 가깝긴 한데 봅시다. 위치를 찾아가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줘. 형태소 분석은 여기서는 잘 나오진 않는, 이렇게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언어학적 기법, 큰 덩어리에서 언어학적 기법이고 자동생인 기법인 건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우리 저기 그 한글에서 사용되는 기법에 포함이 될 거예요. 비통계적 기법 안에 이런 우리는 이제 형태소 분석 같은 게 우리가 좀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은 구문 분석 안에도 좀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구문 분석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왜냐면 여안에서도 여긴 통계 쪽이죠. 여긴 비통계고 구문 분석에 얘기를 하고 있고 불용어 제거, 그쵸?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예, 형태소도 이쪽 안에다 포함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선이 명확하게 형태소 분석이 뭐 다 팍 찍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소 분석이 그 자동 색인 기법이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또 피곤해지거든. 대신에 자동 색인 기법인 것만큼 확실한 거거든요. 자, 그렇고 제가 좀 더 보고 여러분 뭐 이렇게 유추하기 쉬웠을 테니까 좀 더 보고 추가 보충할 설명 내용이 있으면 또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동영상 뒤에 붙이거나 해서. 자, 전통적 불리한 논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너무하지 않아? 쉽지. 자, 지리와 문헌 간 유사성을 계산하여 결과물의 유사성 순위하는 모델. 지리와 문헌 간 유사성 계산하고 결과물의 유사성 크기에 따라서 순위한다. 이 유사도를 계산하고 이러는 건 다 뭐에 해당? 어떤 거예요? 유사도 계산하고 이런 거 다 가중치 기법, 뭐 유사도, 뭐 부분 매칭, 뭐 이런 쪽 얘기하는 그쪽 얘기잖아요, 그죠? 각 용어에 대한 가중치는 지리 혹은 문헌에 있는 용어의 상대적 중요성에 해당한다. 분류하는 이런 상대적 중요성 이런 거 쓰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죠? 3번이지. 뭐 이런 거 너무 쉽다. 예, 그다음 근데 이게 중요하다. 탐색문의 두 이상의 동의어나 관련어를 연결시킨다. 요거랑 관련해서 생각나는 기법이 뭐게요? 전략. 요거랑 관련해서 생각나는 전략. 그게 블록 설정 전략이에요. 블록 설정 전략하고 그래서 블록 설정 아니 이 블록 안에 OR로 연결하잖아요. 키워드들을. 요걸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OR을 연상하는 거죠. OR을 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상당수 경우에 동의어 관련해서 용어를 이렇게 키우는 방법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리와 문헌 간 적합성 확률을 0에서 100까지 구분하여 적용하여 네, 됐고요. 이거 뭐 가중치 매기는 다양한 방법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말로 나오니까 헷갈리죠. 연습을 좀 해놓으셨으면 연습이 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건 정답률이 올라가거든요. 자, 시스템 안에 있는 적합 문헌에서 검색된 적합, 이게 얼마나 리콜 됐냐죠. 재현율이죠. 재현율. 얼마나 재현되었는가. 그러니까 아이고 2번 아니면 4번으로 끝나는데 A까지는 그냥 가네요. A까지는 정확. 그 다음에 그러면 시스템으로부터 검색된 문헌에서 적합 문헌이니까 정확률까지 바로 가네요. 자, 그럼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여기서 두 개 중에 헷갈려서 틀린 분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 D냐 부적합률이냐 F 누락률이냐 이걸 따져보는 거네요. 누락률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애들인 거고 부적합률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온 애들이죠. 그럼 디귿 한번 봅시다. 국어 실력이에요. 그 다음에 국어 실력이에요. 시스템 안에 있는 부적합 문헌 수에서 검색된 부적합 문헌 수에 비례다. 반대네요. 이건 부적합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누락률은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온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해당합니다. 자, 9번 도서관 학술 정보 탐색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웹 스케일 디스커버리. 좋았어. 이게 나오는구나. 나오네요. 예. 웹 스케일 디스커버리는 이게 여러분 우리 뭐하고도 관련된 거냐면 분산 통합 검색이냐, 분산 검색이냐, 메타 통합 검색이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 메타데이터를 통합하지 않은 분산 검색 방식을 지원한다. 메타데이터를 통합하지 않은 이 웹스케일 디스커버리는 일종의 뭐와 같다? 일종의 어떤 방식 같다? 이거는 여러 가지 그 벤더들이 제시한 색인을 한 덩어리로 묶어갖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메타 통합 검색하고 유사한 거예요. 메타 통합 검색 일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분산 검색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다 보면 분산 검색이 2개고 나머지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분산 검색 3개, 메타 통합 하나예요. 따지고 보면 도서관 소장 목록 검색과 학술 자원 검색을 분리하여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메타 탐색 방법. 이 메타 탐색이 메타 통합하고 다른 거라고 얘기했었고 이미 시험에도 몇 번 있었어요. 용어 싸움이었었어요. 메타 탐색은 분산 검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이용자가 요청한 지리어를 디지털 장소를 소유하고 있는 내 외부의 장서 시스템에 전달하여 해당 시스템 수행된 검색 결과를 조합하여 제공한다. 그러니까 지리어를 디지털 장소 내 외부 장소 이게 지상고점하고 똑같은 거죠. 쫙 뿌렸다가 이렇게 받아오는 거거든요. 쫙 뿌렸다가 그것다 전달해서 그 검색 결과 나중에 나는 뭐해서 받아온 거를 종합해서 순위화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도서관 장소 기관 FAT를 구독하는 저널 기사 공개 아카이브 등 자료를 포함하는 통합 색인을 구축하여 이게 이제 키워드죠. 통합 색인을 구축하여 단일 인터페이스 탐색 결과 제공. 이게 웹스케일 디스커버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통합되어서 하나 만드는 거. 통합돼서 하나 만드는 거. 요게 메타 통합이 컨셉이거든요. 자, 됐고 10번. 아, 이건 진짜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제 나왔어요. 나 너무 기뻐 이번 진짜. 내가 이번 우리 저기 마지막 아마 지금 유튜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실전 모의고사 그때 이거 했었죠. 나왔었죠. 실전 모의고사 때 나왔었죠. 관련 그 에이씨 자랑질 실전 나왔었다고. 그렇다고요. 아싸. 그냥 좋았다고요. 그래서 다 맞췄을 거예요. 조정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장서 평가 온라인 장서 평가 통계 이거 얘기하면서 관련된 용어로 하면서 정리했을 때 카운터, 스시, 이매트릭스 이런 애들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카운터가 딱 나와 있으니까 더 건드릴 게 없이 독보적이죠. 이용 통계 그렇죠? OAI, PMH, 메타 프로토콜이니까 넘어가고 싱글 사인 온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DOI도 식별자잖아요. 식별자. 그러니까 답은 2번. 참고 면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의사 언어는 표정, 동작, 자세 등을 포함한다. 의사 언어가 이게 아니죠. 바로 옳지 않은 게 바로 보이는데 표정, 동작, 자세 등을 포함하면 이게 신체 언어죠. 그죠? 가공적 행위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고 이용자의 선입견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서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하면서 라면을 먹으면서 하면 먹방이구나. 그것도 하긴 하던데. 하여튼 내가 사회적으로 좀 아닌 것 같은 액션을 취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하면은 가공적 행위에 위배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수업 때 몰백하고 이런 거 얘 들은 적 있잖아요. 상상하라고 하면서 그때 좀 미안했고요. 괜히 그 상상 고문한 것 같아서. 하여튼 감정이입은 이용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질문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감정이입해주면 불안감을 좀 누그러뜨려주고 나랑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공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면담이나 이런 데서 공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용자 질문이 있을 만한 서비스 구역 주의를 걷는 것은 긍정적인 신체 언어다. 긍정적 신체 언어. 질문하세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 했죠? 네, 됐고 12번. 그렇지. 데이지 얘기 많이 하던데 4번이죠? 4번까지 말면 선생님들도 데이지만 보고 나온 거야. 지금 데이지. 그치 데이지지. 시각장애인, 촉각도서, 그러니까 촉감도서, 점자자료예요. 점자자료 같은 거, 점자도서 같은 거. 그다음 녹음도서. 이 녹음도서의 발전형이 데이지예요. 녹음도서의 발전이 데이지고 이 데이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학생 노인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 예,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장애인 쪽 연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금 건드려질 것 같아요. 장애인 나왔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쪽 그냥 국중 나왔고요. 이거 나왔고요. 데이지가 이전에도 나왔었어요. 그럼 이거 좀 앞으로 장애인이나 특수이용자 계층에 대한 뭔가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올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앞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흐름 보이시죠? 이 기출은 이렇게 특히 지방직은 흐름이 쭉 타요. 많이 타는 편이에요. 많이 탄다고 하면 안 돼요. 잘 타는 편인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잘 분석하고 짚어드리는 건 내일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하니까 따라올 일은 없겠군요. 자, 사실 뉴스나 블로그 같이 자주 갱신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해서 이건 많이 했잖아. 뉴스 블로그 어디 갔어? RSS. 우리
최신 정보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죠? RFID야 우리 저기 뭐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센서 인식, 뭐 유비쿼터스 이런 거 얘기할 때 했었고, 그다음에 토픽맵 같은 경우는 뭐 시멘틱 할 때 나왔던 거고, 시멘틱 할 때 온톨로지에서 같이 나왔던 거죠. 지상 9.50에 분산 검색할 때 나오는 것들이고. 자, 됐고요. 14번 지프 법칙. 이거 계산 다 할 수 있었지 않나요? 이거 내가 언제 문제 풀에다 넣었었는데, 올해다 넣었나 언제 넣었는데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R 곱하기 F는 C다 이거잖아요. R 곱하기 F는 C다. R은 뭐예요? 등수, F는 빈도. 그럼 1등이 120번 이거잖아요. 1등이 120번. 그렇죠? 풀 기억나시죠? 이거 다 찾아가지고 또 언제 했지 않니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아무튼요, 한번 해보시기,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해볼게요. 푼 기억 없어서 못 푸신 분도 있구나. 네, 알겠어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이 비슷한 거 문제 있어요. 자, 그러면 더 120번인데 곱해서 이렇게 하면 12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2등은 몇 번? 120이 나와야 되니까 3등은 120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간단하지 뭐. 그러면 시작점만 봐도 알잖아요. 60 시작점. 기억이 오브 앤드 2의 순이니까 이게 더 오브 앤드, 그쵸? 2의 순이니까 이렇게 쭉 따라서 반씩 내려가면 되겠죠. 그 답은 4번. 그래서 이게 지프 법칙이 1법칙이라고 딱 얘기하면서 지프 법칙의 공식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공식을 아는 사람을 전제로 푸는 거지. 그지? 아는 사람 전제로 푸는 거고, 상수가 120이다 했을 때 여기서 조건을 가지고 이거 이제 분석해서 풀 수 있으면 진짜 머리 비상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지프 법칙을 몰랐다. 나 몰랐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 상수만 보고 빡 풀었다 그러면 정말 머리 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직관력이 좋으신 분인 거예요. 됐고. 자, 15번 참고사서와 이용자의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참고사서 이용자의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분노하거나 방어하는 이용자 직면했을 때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공감적 경청 방법을 사용한다. 참고사는 이용자 개인적 상호작용에 올바른 정답을 주는 것만큼 이용자 만족과 재방문의 의지의 중요한 요소다. 윤리 문제 푸는 것 같지 않아요? 윤리 문제? 이용자가 표현하는 다양한 정보 요구를 파악하는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용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자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성문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윤리 문제 같은데? 네, 게다가 봐봐, 와, 기억 니은 또 3개씩 나오는 뭐 이런. 그렇지. 윤리 문제였어요. 이게 이런 게 성문화 전체 이런 게 이제 매뉴얼인 거예요. 스텝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위기 대처 매뉴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성문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다음에 도서관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용자가 언제 정보가 필요한지를 알고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다. 이거네요. 이용자에게 건물의 물리적 시설을 소개하고 이용자에게 재방문할 자원을 이용하다 동기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정도 되겠다. 그죠? 도서관 이용에 대한 교육으로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거 정도면,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정도면 뭐겠어요? 이건 도서관 교육이잖아. 예, 도서관 교육, 도서관 이용 교육. 정보 리터시 교육 이론이 처음 발표됐을 때 도공도서관 사서들이 다른 관종의 사서들에 비해서 정보 리터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더 적극적이었다. 이쪽이 아니라, 리터러시면은 교육이잖아요. 교육이면은 학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쪽이 더 오히려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많이 생겼고, 학교 쪽이 더 강했다고 보시면, 학교 쪽이 더 그 타당성이 좀 더 있어요. 설득력이 더 있어요. 설명을 해보면. 왜냐면 그 빅6를 개발한 그 사서 아이젠버그와 버코이치가, 한 명은 사서 교사고 한 명은 교수예요. 그러니까 아이젠버그인가 버코이치인가, 하여튼 이 뒤에도 빅6가 나오지만 빅6를 개발한 사람이 대학교 교수와 그다음 누구예요? 사서 교사입니다. 그럼 학교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 이렇게 연상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도서관하고 벌이가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자, 서지 결합.
내가 확실히 그 정보봉사 정보학 영역의 비중을 검색하고 디도 비중을 절반을 넣어놓으니까 이걸 맞추는 사람들이 이제 꽤 많아지는 것 같아. 전반적으로 뒷장이 더 쉬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 옛날엔 이거 되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두 문헌의 서지 결합 빈도가 높을수록 두 문헌은 주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옳지 않은 것은이죠. 특정한 두 문헌의 서지 결합 빈도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증가한다. 이게 뭐예요? 이거 동시 인용이죠. 그래서 서지 결합은 내적인 연결, 정적 연결, 그죠? 동시 인용은 동적 연결, 외적 연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잘했나? 이건 뒷장 다 맞았어요? 잘했어요. 자, 잘하는 거야. 좋다. 자, 빅식스 모델의 6단계 중에 기억과 니은 단계 활동으로 옳은 거. 과제를 정의했어. 과제를 정의하면 소재 파악과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재 파악과 접근을 하고 말 꼬이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야 될 것.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야 될 거. 그럼 요건 전체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외우고 들어가야지. 당연히 외우고 들어가지. 그러니까 과제 정의를 하고 문제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뒤쪽 가면은 그 통합의 위치 때문에 좀 헷갈릴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정수식 이통평 바로 탁 나오네. 그래서 탐색 전략 수립하고 소재 파악하고 접근하고 활용하고 통합하고 이런 과정들 요것들 알아두면 되는 부분이었고 답 3번이었죠. 자, 19번 이거 이거 문제 좀 재밌지 않았나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도서관 이용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오늘날 도서관 이용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준 인물. 자, 19세기 후반 이거예요. 그랬을 때 도서관 이용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람 일단 19세기 후반 나오면 그린은 일단 떠올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좀 그래. 번기, 테일러 이 사람들은 진짜 아니잖아요. 여기도 번기 그쵸? 아니죠. 자, 우리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사람 있어. 이상한 사람. 아까 얘기했던 아이젠버그와 버코이치 썼죠? 아이젠버그 이거죠, 이거. 아이젠버그 그쵸? 내가 지금 답이 막 섞어가지고 헷갈려 죽겠네. 아이젠버그 이 사람 빅식스에 나온 빅식스에 나온 사람이고 그리는 19세기 후반인 거 확실하게 맞지만 여러분 교재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수업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린하고 듀이가 진보 이론이냐? 절대 아니다. 왜냐면 진보 이론은 개념이 나오기 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리고 이용자 교육을 중시한 학자로 그린하고 듀이가 나와요. 이용자 교육을 중시한 사람으로. 자, 근데 그린하고 듀이가 나오는데 이용자 교육을 중시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린은 일단 맞는 것 같아. 19세기 위치니까. 그죠?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냐죠. 근데 못 읽겠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이젠버그랑 빅식스에서 나온 사람이고 이 사람이 로빈슨입니다. 기억나세요? 로빈슨, 윈저, 스퍼퍼드, 터커, 레더 이 로빈슨. 그 로빈슨이에요. 이 보수 이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수 이론의 스타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린으로 일단 시작해서 테일러 아니지? 이제 걸러내고 번기는 언제 나왔어요? 번기? 그 참고적 모델 나왔잖아요. 참고적 모델이 19세기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교육에서 로빈슨을 고르신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내야지 답을 풀 수가 있게 나오는 분들. 자, 그 다음에 스팍 존스 나왔어. 그죠? 근데 또 영문원 빈도야. 이거 옛날에 우리 비슷한 문제도 많이 봤었어요. 그죠? 특정 단어가 출현한 문헌의 수다. 영문원 빈도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한 문헌에 특정 단어가 출현하는 수다. 두 단어가 같은 문맥에 출현하면 이 단어들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두 단어가 같은 문맥에 함께 출현할 횟수가 많을수록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 문헌 빈도가 낮은 단어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많은 문헌에 출현한 단어는 문헌들의 식별한 능력이 낮다는 가설을 기초한다. 이게 4번의 답이죠. 이건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뭐 문헌 빈도 나오면 이제 됐어 뭐 이러고 있는 그 느낌이지. 자, 특정한 단어가 출현한 문헌수 이게 문헌 빈도를 얘기하는 거고 한 문헌에 특정 단어가 출현해서 이건 단어 빈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모국 문제에 뭐 많이 봤던 것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많이 풀어봤던 듯한 낯설지 않은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와 이건 뭐 해설하는데 뭐 한 30분이면 딱 끝나는 푸는데도 6분 컷이었다고 했나요?
예, 이거는 공부한 만큼 예, 우리 제 수업 나도 저도 좀 뿌듯합니다. 잘 나왔어요. 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신 만큼 예, 익숙하게 공부하신 만큼 그만큼 답이 나올 것 같은 예,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런 문제인 것 같았어요. 여기서 시간을 잘 잡아내신 것 같아요. 자료 조직을 3페이지나 정도 뭐 예제가 많아서 그렇지만 얘는 뭐 페이지도 2페이지밖에 안 되고 문제량도 적고 하니까 훨씬 더 총평을 했을 때는 기본 계속 그냥 작년선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난이도 조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자족까지 조금 됐으면 좋았을 때 다 영어 때문이에요. 내가 보기엔 여러분 이번 영어 때 너무 어려웠다 그러던데 영어 때문인가 다 이 영향이 뭔가 흔들리는 게 영향이 영어 때문에 일단은 판단해서 쭈르르 풀어갈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풀 수가 있는데 이 트레이닝이 조금 덜 돼 있으면 자료 조직 같은 문제는 트레이닝이 덜 돼 있으면 팍팍 날아가요. 답이 명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팍팍 날아가거든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예,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